최근 한국 외환 시장을 둘러싼 가장 큰 키워드는 안정이다. 원 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위협하던 국면을 지나 고점 부근에서 비교적 좁은 범위로 움직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외환 시장이 한숨 돌린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 안정이라는 단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진다. 국제결제은행이 주관하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글로벌 외환 및 장외 파생 상품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 파생 상품 시장은 불과 3년 만에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위축을 의심하게 만드는 수준이다. 2024년 6월 기준 한국의 외환 파생 상품 명목 잔액은 591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과 비교해 10.5% 감소한 수치다. 표면적으로 보면 두 자릿수 초반의 감소율은 그리 충격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의 가치다. 거래 잔액이 줄어들면서 외환 파생 상품의 시장 가치는 329억 달러로 급감했는데 이는 직전 조사 대비 무려 46.7%나 줄어든 수치다. 거래 규모뿐 아니라 실제 시장이 형성하는 위험과 수익의 총량 자체가 절반 가까이 증발한 셈이다. 외환 파생 상품 시장은 단순한 투기 공간이 아니다. 이 시장은 수출입 기업, 금융기관, 기관 투자자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핵심 인프라다. 선물환, 통화스왑,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은 기업들이 미래 환율을 고정하거나 변동 위험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시장이 빠르게 위축된다는 것은 단순히 거래가 줄었다는 의미를 넘어 환율 리스크를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완충 장치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결과에 대해 외환 파생 상품 거래 규모가 줄어들면서 시장 변동성과 리스크가 함께 완화됐다고 설명한다. 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비용을 들여 환해지에 나설 유인이 줄었고 그 결과 거래가 감소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고환율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변동폭은 과거 위기 국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높긴 하지만 안정적이라면 매번 해지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감내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이 설명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외환 파생 상품 거래 감소는 단순히 변동성이 낮아졌기 때문만이 아니다. 구조적으로는 내외 금리차 확대, 원화 약세의 장기화, 그리고 환해지 비용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원화와 달러 간 금리 차는 크게 벌어졌고 이로 인해 선물환 포인트와 스왑 비용이 상승했다. 즉, 환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파생 상품을 사용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수출 기업조차 환해지 전략을 재검토하게 된다. 과거에는 일정 비율의 외화 수입을 선물환으로 고정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고환율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오히려 환노출을 유지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수입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환율이 더 급등할 가능성보다 현재 수준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 비싼 비용을 들여 해지에 나설 유인은 약해진다. 문제는 이런 선택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위험을 한 방향으로 쌓아두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외환 파생 상품 시장이 활발할수록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은 분산된다. 반대로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면 평상시에는 조용한 안정처럼 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시장은 이를 흡수할 완충 장치를 잃게 된다. 거래가 얇아진 시장에서는 작은 충격도 큰 변동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외환 파생 상품 시장의 위축이 글로벌 시장 내 위상 약화로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 외환 및 장외 파생 상품 시장의 거래 잔액은 845조 달러를 넘어서는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한국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내 기업들의 거래 감소를 넘어 한국 금융시장의 국제적 연결성과 역할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환 파생 상품 시장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위축은 장기적으로 금융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지금의 외환 파생 상품 시장 축소는 환율이 안정돼서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환율이 고착화된 환경, 높아진 해지 비용,
그리고 위험을 당장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눌러두는 시장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겉으로는 파도가 잔잔해 보이지만 바닷속에서는 조류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 가깝다. 이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 조정인지 아니면 한국 외환 시장의 구조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인지는 다음 국면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외환 파생 상품 시장이 위축된 배경을 한국은행은 거래 규모 감소로 변동성과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흐름으로 설명하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핵심은 안정이 아니라 유인의 붕괴다. 즉, 환율이 덜 흔들려서 시장이 줄었다기보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파생 상품을 활용할 동기가 약해지거나 비용 대비 효용이 떨어져 거래 자체가 사라진 구조에 가깝다. 특히 최근의 고환율 국면은 과거처럼 단기간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형태가 아니라 높은 레벨에서 길게 눌러붙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이 상황에서 많은 수출입 기업은 오늘의 환율이 불안해서 해지한다기보다 향후 환율 경로가 어느 방향으로든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해지 비중을 낮추는 결정을 내리기 쉬워진다. 문제는 그 전제가 깨지는 순간 얇아진 시장이 충격을 더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거래 감소를 설명하는 첫 번째 축은 환해지 비용의 구조적 상승이다. 내외 금리차가 확대되면 선물환 포인트와 스왑 포인트가 불리하게 형성되며 이는 곧 해지 비용으로 전가된다. 수입 기업이 달러를 미리 사두기 위해 선물환을 체결하면 단순히 환율 방향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차에서 비롯되는 비용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 수출 기업도 마찬가지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미래 환율을 고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환율 변동성이 크고 예측 불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비용을 내더라도 보험료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지만 고점에서의 박스권 움직임이 길어지면 이 비용은 불필요한 지출로 인식되기 쉽다. 두 번째 축은 기업의 환위험 관리 방식 변화다. 수출 기업은 통상 외화 매출이 발생하므로 원화 약세가 지속될 때 실적 측면에서 환차익 기대가 생긴다. 이때 해지를 강하게 걸면 오히려 원화 약세에 따른 이익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실제로 환율이 높은 레벨에서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 내부에서는 해지로 방어하기보다 현금 흐름과 가격 전가, 결제 조건, 조정으로 대응하자는 전략이 힘을 얻는다. 예컨대 결제 통화를 일부 분산하거나 결제 시점을 조정하거나 수입 단가를 다른 항목에서 상쇄하는 방식으로 비금융적 해지를 강화하면 파생 상품 필요가 줄어든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합리적일 수 있지만 시장 전체의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세 번째 축은 환율 변동폭 축소가 만들어낸 착시다. 변동성이 낮아지면 위험이 줄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리스크가 사라진 것과 리스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변동성이 낮다는 이유로 해지를 줄인 상태에서 특정 이벤트로 환율 레벨이 한 단계 점프하면 기업은 짧은 시간에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파생상품 시장이 두텁게 유지되어 있으면 이런 충격은 시장 내부에서 분산되고 상쇄되지만 시장이 위축되어 거래 상대방이 줄고 호가가 얇아지면 같은 충격이 더 큰 가격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즉, 평온한 표면 아래에서 시장의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네 번째 축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 규율 변화다. 은행과 증권사는 외환 파생 상품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자체적으로 포지션을 관리해야 한다. 거래가 줄면 단순히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것뿐 아니라 마켓 메이킹을 유지할 유인이 약해진다. 고객 주문이 뜸해진 시장에서 딜러가 적극적으로 호가를 제공하면 포지션을 쌓아두는 시간이 길어지고 해지 비용과 자본 부담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기관은 스프레드를 넓히거나 제공 가능한 상품과 만기를 줄이거나 특정 고객군에만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하려 해도 조건이 나빠졌다는 체감이 커지고 다시 거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다섯 번째 축은 고환율의 장기화가 만든 심리적 기준점이다. 환율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 레벨을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해지는 원래 비정상적 변동에 대비하는 성격이 강한데 고환율이 정상화되면 해지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그러나 이 정상화는 실제 안정이 아니라 익숙해진 것일 수도 있다. 특히 외부 충격은
대개 사람들이 가장 안심하는 구간에서 발생한다. 시장이 조용할수록 기업과 금융기관이 해지 비중을 낮출수록 충격의 파급력은 커진다. 결국 외환 파생 상품 시장의 급격한 축소는 환율이 안정돼서 위험이 줄었다는 단순한 결론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오히려 해지 비용이 높아져 거래 유인이 사라졌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행동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시장의 완충 기능이 약해졌다는 해석이 더 정밀하다.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지금의 조용함이 진짜 안정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조용함이 유동성 위축과 위험 전이의 결과라면 충격이 오는 순간 시장은 과거보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외환 파생 상품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동안 장외 금리 파생 상품 시장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같은 BIS 조사에서 한국의 장외 금리 파생 상품 거래 잔액은 2024년 6월 기준 485억 달러로 집계되며 2년 전보다 16.4% 증가했고 시장 가치 또한 74억 달러로 22.7% 늘었다. 이 대비는 단순한 통계상의 엇갈림이 아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을 덜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파생 상품을 덜 쓰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중심이 외환에서 금리로 이동했고 해지 수요 또한 금리 영역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신호다. 왜 이런 이동이 발생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금리의 불확실성이 외환보다 더 직접적으로 비용과 손익을 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환율 변동폭이 축소되면 기업과 금융기관은 단기 환율 충격보다 자금 조달 비용, 차입금 금리, 채권 평가 손익처럼 금리 경로에 더 민감해진다. 특히 장기간 높은 금리 환경에서는 기업의 이자 비용이 손익계산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변동금리 대출이나 회사채 차환 조건이 실적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스왑, FRA, 금리 옵션 같은 금리 파생 상품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어 수단이 된다. 외환 파생이 줄어드는 동시에 금리 파생이 늘어나는 것은 리스크가 줄어든 그림이 아니라 리스크가 더 치명적인 곳으로 옮겨간 그림이다. 두 번째 이유는 내외 금리차 확대가 외환 해지에는 불리하게, 금리 해지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비대칭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외 금리차가 확대되면 선물한 포인트가 움직이면서 외환 해지 비용이 상승한다. 반면 금리 파생 상품은 금리 자체의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하며 거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금리가 변동할수록 시장 유동성이 커지고 해지 수단이 풍부해지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환율 리스크를 파생 상품으로 비용을 들여 즉시 고정하기보다 금리 리스크를 파생 상품으로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역량과 예산을 재배분한다. 해지 예산이 한정된 현실에서 외환과 금리 중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관리할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최근 국면에서는 금리가 더 앞에 서기 쉬웠다. 세 번째 이유는 금융기관의 포지션 관리 관점이다. 은행과 증권사가 외환 파생을 공급하려면 자체적으로 외환 포지션을 해지하고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외환 파생 거래가 줄어들면 고객 흐름이 불규칙해지고 딜러가 포지션을 장시간 보유해야 하는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금리 파생은 시장의 참여층이 두텁고 국채, 통한채, IRS 등 연계 시장이 상대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 해지 경로가 다양하다. 즉, 금융기관 입장에서 금리 파생은 마켓 메이킹을 유지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고 리스크 관리도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미시적 유인은 시장 구조를 바꾼다. 외환 파생은 점점 제공 가능한 기관이 줄고 제공 조건이 나빠지는 방향으로 압축될 수 있고 금리 파생은 반대로 상품 다양성과 거래 빈도가 늘어나며 생태계가 확장된다. 네 번째 이유는 기업의 재무 구조 변화다. 최근 수년간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공급망 충격, 환율, 금리라는 복합 변수에 동시에 노출되어 왔다. 이 중에서도 손익에 가장 직접적으로 빠르게 반영되는 것은 대개 금리다. 환율은 매출 매입 구조와 가격 전가로 일부 흡수할 수 있고 해지를 하지 않아도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버틸 수 있다. 하지만 금리는 차입 구조에 따라 이자 비용이 즉각적으로 늘어나며 신용 등급과 차환 비용, 유동성 위험까지 연쇄적으로 자극한다. 따라서 CFO 관점에서 환율은 관리하되 금리는 반드시 고정하자라는 결론이 도출되기 쉽다. 금리 스왑으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결정은 비용이 들더라도
재무 안정성을 즉시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런 수요가 축적되면 금리 파생 시장은 커지고 외환 파생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택적 도구로 밀려난다. 다섯 번째 이유는 정책 환경과 시장 기대의 변화다. 환율은 단기적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메시지, 수급 관리, 외환 보유액, 스무딩 오퍼레이션 등의 영향을 받으며 급변을 억제하려는 힘이 작동하기 쉽다. 반면 금리는 인플레이션 경로, 성장률, 글로벌 통화 정책, 국채 수급, 재정 정책 등 복합 요소가 얽혀 있어 단일한 정책 신호로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 시장은 이 통제 불가능성 자체를 리스크로 인식하며 해지 수요를 확대한다. 즉, 외환은 안정시키려는 힘이 강한 시장으로 보이고 금리는 경로가 더 불확실한 시장으로 보일수록 금리 파생이 커지는 구조가 강화된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외환 파생이 줄고 금리 파생이 늘어난 현상을 한국 금융시장이 안정화됐다는 증거로 해석하면 위험하다는 점이다. 이는 리스크의 총량이 줄었다기보다 리스크의 형태가 바뀌고 해지의 초점이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외환 파생 시장 위축은 시장의 유동성, 가격 발견 기능, 충격 흡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금리 파생 시장 확대는 금리 변동에 대한 방어가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금리 리스크가 그만큼 현실적이고 큰 변수로 부상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결국 지금 한국 금융시장에는 두 개의 신호가 동시에 존재한다. 하나는 외환의 겉보기 안정, 다른 하나는 금리 불확실성의 확대다. 그리고 시장은 그 두 신호에 반응해 외환 해지를 줄이고 금리 해지를 늘리고 있다. 외환 파생 상품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단순히 환율 변동성이 줄었으니 자연스럽게 거래가 감소했다라고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된다. 시장은 단지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얇아졌고 국내 시장의 국제적 위상은 낮아졌으며 충격이 왔을 때 이를 흡수할 완축 능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BIS 조사에서 드러난 한국의 점유율 하락은 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 세계 외환 및 장외 파생 상품 거래 잔액이 845조 달러가 넘는 거대한 규모로 존재하는 가운데 한국의 비중은 0.23%로 직전 조사보다 0.07%포인트 낮아졌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가치 기준 점유율이 0.37%에서 0.19%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명목 잔액의 감소만이 아니라 가치가 형성되는 방식에서 한국 시장의 존재감이 크게 축소된 것이다. 이런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가격 발견 기능의 약화 가능성이다. 외환 파생 상품 시장은 현물환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선물환과 스왑, 옵션의 가격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환율 기대를 반영한다. 거래가 활발하면 다양한 참여자의 시각과 수요 공급이 가격에 녹아들어 특정 충격이 발생했을 때도 가격이 비교적 빠르고 효율적으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간다. 그러나 거래가 줄고 참여자가 감소하면 가격은 소수의 거래와 제한된 유동성에 의해 형성되며 작은 수급 변화에도 과잉 반응할 수 있다.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이벤트가 발생하면 호가 공백이 커지고 스프레드가 급격히 벌어지며 해지하려는 기업은 오히려 더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둘째, 시장의 충격 흡수 능력 저하다. 파생 시장은 위험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시키는 장치다. 많은 참여자가 서로 다른 목적과 시간대, 위험 선호를 가지고 거래할수록 특정 방향의 충격은 다양한 포지션과 해지 흐름 속에서 흡수된다. 반대로 시장이 얇아지면 위험은 분산되기보다 특정 주체에 집중된다. 특히 외환 파생 상품은 수출입 기업의 실수요와 금융기관의 중개 기능이 결합된 시장인데 거래가 줄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유동성도 축소되고 실수요 기업은 필요한 순간에 원하는 규모의 해지를 실행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실패로 끝나지 않고 금융기관의 포지션 부담과 현물환 시장의 급변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여지가 있다. 셋째, 고환율 안정이 만들어내는 위험한 착시다.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횡보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 레벨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해지 비중을 낮춘다. 그러나 정상으로 받아들인 레벨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외부 충격이 오면 환율은 박스권을 깨고 재평가될 수 있고 그때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동시에 해지를 시도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폭증한다. 문제는 시장이 이미 얇아진 상태라면 폭증한 해지 수요를
소화할 유동성이 부족해 가격이 급격히 튈 수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안정 때문에 해지를 줄였던 선택이 충격 순간에 가장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 넷째, 내외 금리차 확대와 해지 비용 상승이 만든 구조적 취약성이다. 금리차가 벌어질수록 선물환 포인트와 스왑 비용이 커지고 이는 외환 해지를 비싸게 만든다. 이런 환경에서는 평상시에 해지를 줄이는 유인이 강해지지만 충격 시에는 오히려 해지가 필수로 바뀐다. 즉, 비용이 높아져서 평소에는 하지 않다가 위기가 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역설적 구조가 된다. 이때 시장이 얇으면 해지 비용은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 해지 비용 상승, 거래 감소, 유동성 악화 충격 시 비용 급등이라는 악순환 고리가 완성되는 것이다. 다섯째, 글로벌 네트워크에서의 연결성 약화와 장기 경쟁력 문제다. 외환 및 장외 파생 시장에서 한 나라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국제금융기관과 글로벌 기업이 해당 시장을 활용하는 정도가 낮아지고 거래 인프라와 인력, 상품 다양성이 축소되면 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 경쟁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개방 경제 구조에서 무역 의존도가 높고 외화 조달과 해외 투자 흐름이 중요한 나라에서는 외환 파생 시장의 두께가 곧 경제의 완충 장치이기도 하다. 이 장치가 약해질수록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진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첫째, 변동성 지표만으로 안정 여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변동성이 낮아도 유동성이 얇아지면 위험은 커질 수 있다. 둘째, 기업의 환노출 규모와 해지 비율 변화를 함께 봐야 한다. 해지가 줄어든 이유가 불필요인지, 비싸서 못하는 것인지에 따라 위험의 성격이 달라진다. 셋째, 금융기관의 외환 파생 공급 여력, 스프레드 변화, 만기 구조의 집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정 만기나 특정 상품의 거래가 몰리면 충격 시 병목이 발생한다. 넷째, 현물환 시장과 파생 시장 간의 연계가 약해지고 있는지, 즉 가격 발견이 왜곡되는 신호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섯째, 거시적으로는 금리차와 자본 흐름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압력이 완화되는지 아니면 잠시 눌려 있을 뿐 누적되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환율이 안정됐다는 표현은 때로 가장 위험한 경고일 수 있다. 안정이란 단지 변동폭이 작다는 뜻이 아니라 충격을 흡수할 시장의 두께와 참여자의 준비도가 유지된 상태를 의미한다. 지금 한국 외환 파생 상품 시장에서 관측되는 것은 안정의 강화라기보다 거래 유인 약화로 인한 유동성 축소와 글로벌 위상 하락이라는 구조적 변화다. 이 변화가 계속된다면 다음 충격이 왔을 때 시장은 과거보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질문 하나다. 지금의 평온이 진짜 안정인지 아니면 위험이 보이지 않게 쌓이고 있는지. 그 답은 변동성 숫자보다 시장이 얼마나 두꺼운가에서 먼저 드러난다.